도쿄 국립박물관. 아시아 전시관에 마련된 한국관. 전시관 내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야의 유물들이다. 이 화려한 금제 유물들은 한국관에서도 특별한 존재다.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가 기증한 이 유물들은 모두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다. 특히 이 금동 투조 관모는 전시 유물 중 절정을 이루는 화려한 것으로 우리가 몰랐던 가야의 예술미를 보여준다. こちらに展示しておりますのは、韓国の慶尚南道庄根で出土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ものであります。これらの資料は日本の古墳時代の文化を研究するにも大変重要である。また作品自体が大変工芸的に素晴らしく美術的価値も高いということで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おります。 경상남도 창녕에서 발굴된 이 유물들은 누구의 손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왔고 왜 일본은 한반도의 문화재를 중요 문화재로 지정했을까?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조선 고적 조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재 발굴을 실시했습니다. 1917년의 경우 한 일본 학자가 전남 나주와 경남 창녕에서 발굴한 고분의 수가 100여 기였고 이때 나온 부장품의 양이 마차 20대, 화차 2대에 이른다고 할 정도였으니 전국적인 규모로 따지면 그 규모가 실로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굴된 부장품은 물론이고 더 많은 수의 고분이 도굴돼서 셀 수 없는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반출됐다고 말합니다. 그중 일부 유물은 문화재 수집가의 손에 들어가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중요 문화재란 국보급의 문화재라는 뜻입니다. 문화재 유출에 창구 역할을 한 조선 총독부의 조선 고적 조사 사업은 무엇이고 과연 우리의 문화재는 어떻게 일본으로 유출됐을까요? 먼저 오구라 컬렉션을 찾아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 시내 신주쿠에 있는 고려 박물관. 한일 간의 문화 교류를 위해 세워진 민간 박물관이다. 지금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반출되어 사라진 우리 문화재에 대한 기획전을 열고 있다. 고려 박물관의 이소령 이사는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희귀 자료를 갖고 있다. 일본의 사업가이자 문화재 수집가였던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일제강점기 시절 수집한 1,100여 점의 한국 문화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우리에겐 충격적인 유물도 있다. 97, 12각선 이게 이제 권천궁, 권천궁 소재, 지사, 민비 암살 후 방에 있던 것을 가져왔다고 이 상은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다. 시대별로 정리한 차례에는 가야 시대를 임나 시대라고 적어 한국에 대한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된 창녕 유물들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 이들은 전부 8점으로 국보라고 적혀있다. 오구라의 수집품은 상고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국보로 지정된 것은 가야의 유물들이 유일하다. 彼の所蔵しているものを日本の国がそれを文化財として保存する際にいわゆる従来ミマナって呼ばれていた地域の発掘から出たものを最も貴重なものとして重要文化財として指定したということに非常にこれは意味のあることだと思います。ということは
古墳の発掘そのものがそのミャンマーな日本語を証明するために発掘が行われてた。でそこから出てきたも貴重なもの、それがミャンマーな日本語を証明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重要文化財として指定しているってことなんですね。경북대학교에는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흔적이 남아있다. 대학 박물관 밖에 야외 전시 중인 두 점의 고려시대 석조 부도가 그것이다. 이 두 점의 문화재는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다. 이 고려시대의 부도는 일제강점기 대구에 살던 오구라의 집 마당에 있던 것으로 귀국 당시 가져가지 못한 우리의 문화재다. 이렇게 많은 국보급의 문화재를 수집한 오구라는 어떤 사람일까? 얼굴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를 옛 신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1960년대 한일협정의 문화재 반환 논란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었던 개인 소장가였다. 그가 패전으로 귀국할 때 가져간 문화재가 무려 1000여 점으로 한국이 반환을 요구하는 문화재의 3분의 1을 가진 대규모 개인 소장가였다. 고대 육가야 중 비화가야가 있었던 경상남도 창녕. 이곳 창녕은 1918년에서 19년 사이 수십 개의 고분이 일제 관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발굴됐던 곳이다. 창녕의 발굴품들은 보고서도 하나 제대로 남기지 않은 채 일본으로 반출됐고 상당수는 도굴까지 당했다. 보고서가 있는 유일한 고분이 바로 교동 31호분이다. 개간지로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고분이 있던 자리는 복원을 하지 않아 지금은 그 자리조차 찾기 힘들다. 사라진 봉분은 일제의 발굴 목적이 유물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 31호분은 옛날 사진을 보면 크기가 어느 정도나 큰 거예요? 크기가 한 20, 직경이 한 20m 좀 안 되는 좀 작은 분이거든요. 당시 발굴된 부장품은 토기 66점과 금제 귀걸이 그리고 29점의 다른 유물들이었다. 이 발굴품들은 다른 창녕 출토품들과 함께 일본으로 반출됐다. 그 오쿠라 콜렉션이나 국립도쿄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특별전으로 한 번씩 할 때 전 창녕 출토 뭐 금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몇 개 중요한 유물들을 꺼내서 이제 전시를 하기는 하는데 그건 아주 이제 일부 유물이고 그래서 이제 정확히 그 양이나 출토지, 뭐 출토 고분의 호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가야의 유물이 대표적으로 전시되고 있는 김해박물관. 이곳에 전시되고 있는 창녕 고분군 출토 유물은 일제 때 반출된 것들이다. 1958년 한일 간의 협상으로 반출된 유물 106점이 돌아왔다. 수십 개에서 발굴된 유물 중 겨우 106점만이 돌아온 것이다. 최근 공개된 일본의 한일협정 관련 문서에는 창녕 출토 유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돌려주고 싶지 않은 창녕 출토 유물에 대한 생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일본은 한국 측에서 보면 신라의 금관이 발굴되면서 창녕의 발굴 문화재는 이류급이 되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반면 자신들의 입장에선 역사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도 돌려준다는 것이다. 오그라 컬렉션 유물은 창녕 교동 고분군 가운데서도 역시 그 토크라스의 아주 뭐 간모라든지 이 금동관을 본다면은 최고급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사됐던 교동의 다른 유물들과 비교해도 역시 가장 최고급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해서 교동 유물은 지금도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것이 발굴된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그라 컬렉션은 현재 남아있는 창녕 교동 고분 출토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물이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소장한 창녕 가야 고분군 출토 유물은 반환 논란에서 빠져 있었다. 개인이 구입한 것을 국가가 반환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논리였다. 문화재 지정도 좋은 구실이었다. 我が国の文化財は基本的に売買が自由であります。そうしますと重要な作品が外国に売られるという可能性がございます。それを防ぐために設けられたのが重要文化財で、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た作品は外国に輸出すること許可なく外国に輸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制度になっております。 1961년의 일본 외무성 문서는 오구라가 소장했던 창녕 유물의 문화재 지정에 대한 조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1936년) 문화재 지정 당시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その所蔵品の1110点のうち大半いわゆる600点近くが、考古遺物だということです。考古遺物っていうのは発掘品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いわゆる古墳の発掘から出てきたものっていうことで、そして普通ですね、その所蔵品というものは個人が持てるものではなくて、これはやはり総督もしくはその日本の行政機関が持てるものなんですけど、それが一回の個人が大量に持てたということはやはりそれは盗掘との関連があったと一般に言われているわけです。 창녕의 유물들이 언제 어떻게 오구라의 손으로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들이 다시는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뿐이다. 일제가 식민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식민 통치의 역사적 정당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총독이 발굴 현장에 나가서 시찰을 하거나 보고서에 휘호를 썼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제는 강제병합을 고대 임나일본부의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 지배, 신공황후의 신라정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옛 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주를 두고는 신공황후가 점령했다는 일본 사기의 내용을 들어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신라사에 정통했던 한 일본 학자는 경주를 찾은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여 경주여,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봤을 때의 심정은 실로 지금 나의 심정에 버금가리라. 나의 로마가 눈앞에 있다. 나의 심장은 고동치기 시작한다. 일제는 조선의 고적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과거 자신들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증거 찾기에 나섭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부의 조선 고적 조사 사업에 대한 자료들이 남아있다. 1915년부터 30년간 총독부 박물관이 남겨놓은 자료를 국립박물관이 출범하면서 인수한 것이다. 고적 조사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회의 소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이제 고적 조사 사업 결과 나온 그 보고서들, 그 다음에 이 출장 복명서들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이후에 그 고적조사 도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기초 자료가 되는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총독부의 문화재 소장 경위나 문화재 원판 사진, 그리고 조선 고적조사의 구체적 보고 등이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들이다. 또한 이들 자료는 일제가 어떤 목적으로 고적 사업을 실시했는가를 알려주는 1차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제가 한국의 식민 통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역사적 논리로 피고 있었던 그 식민사관을 고고학적인 유물로서 증명코자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사업이 바로 고족조사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16년 조선 총독부는 5개년 계획으로 고족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한국의 고대 사회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조사였다. 고족조사 사업은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총독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것이다.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는 식민 통치에 있어 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고족조사 사업의 초반기, 평양 지역과 경상남도에 집중된 조사 지역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것은 역시 그 가야 지역에서는 임나일본부가 가야에 있었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평양에서는 낭랑 고분을 발굴해서 실은 고대 한반도 북부를 중국이 지배했다는, 그러니까 남부는 외가 지배하고 북부는 중국이 지배했다는 것을 어떤 강조하여서 현대 일본의 지배가 어떤 당연하다는 것을 어떤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조선 고적조사 사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 곳은 도쿄 제국대학이었다. 도쿄 제국대학은 한일 강제병합 이전부터 조선의 역사 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었다. 1902년 도쿄 제국대학은 건축학과 교수였던 세키노 타다시를 파견해 당시 대한제국의 건축물들을 조사한다. 세키노 타다시는 신라, 고려, 조선의 서울인 경주, 개성, 서울을 62일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인 보고서가 일본인 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후속 조사를 위한 기초 조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가능하면 전시기 그리고 넓은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었고, 충실하게 세키노 타다시는 여기에 부응을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고적 조사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조선 고적조사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 세키노 타다시는 자신의 모교인 도쿄 제국대학에 조선 고적조사 사업을 하며 기록한 조사 보고 자료와 유물들을 기증했다. 세키노 컬렉션이라 불리는 이 자료들은 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나 이번 취재에는 촬영할 수 없었다. 2005년 도쿄대학 박물관에서 발간한 세키노 타다시의 도록을 통해 세키노 컬렉션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키노 타다시는 건축과 교수 출신답게 고분을 발굴하며 상세한 실측도와 고분 내부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특히 고구려 고분의 경우 현재 우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고분 벽화는 당시 도쿄 예술대학의 교수였던 오바 스네키치가 참가해 1:1의 크기로 모사를 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고구려 고분 벽화는 모두 이들의 손에 의해 모사된 것들이다. 지금 2010년도에 우리 연구자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고구려 평양 내지는 집안에 있는 벽화하고 이 보존 상태가 전혀 다른 거죠. 아주 선명한 안료의 색깔이 남아있는, 색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벽화들을 오바스네기 씨가 그렸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죠.
고적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졌다. 특히 정식적인 보고서 이외에 조선 고적 도어부라는 사진집이 발간됐는데 일권에는 조선 총독의 휘호까지 남길 정도였다. 이 사진집에는 낭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일제가 고적 조사 사업을 하며 촬영한 우리의 문화재가 실려 있는데 건축물에서 그림, 도자기, 불교 미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문화재가 실려 있다. 조선 고적 도어부는 1915년부터 35년까지 모두 15건이 발간됐다. 일제의 학자들은 고적 조사 사업이 일본이 조선에 베푼 문화적 치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패전 후 고적 조사에 참가했던 한 학자는 조선 고문화연구가 자신들에 의해 개척되고 완성됐다며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가 실시한 고적 조사의 목적이 조선의 고문화 연구 개척에 있지 않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집중적 발굴을 실시한 경상남도의 가야고분 발굴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다. 그것은 임나 일본부의 근거를 찾는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지로 총독이 당시 그 임나일본부의 중요한 유적으로 생각되는 고령의 대가야 왕궁지에 와서 임나 대가야 공성지라는 이와 같은 시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 그들의 특히 가야 지역의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선 고적도보의 제1권은 평양 지역 고분 발굴 사진과 유물로 시작하고 있다. 강제병합 이전부터 시작된 평양 지역 고분에서는 눈에 띄는 유물이 출토됐는데 그것은 한나라에서 만든 청동 거울이었다. 낭낭의 유물이었다. 1910년, 11년 아주 간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만 역시 이 조사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똑같이 이 거울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1916년에 고적 조사와 관련된 총독부의 기본 전략이 수립되고 이루어지는 첫 해 사업으로 낭낭 유적이 이 선두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아주 낭낭 유적을 식민사관과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이 1909년과 1916년 사이에 수립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낭낭 지역의 발굴을 통해 낭낭이란 명문이 새겨진 벽돌과 봉리가 발견되면서 일제는 한반도 타율성론의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공식적으로는 1916년에 시작돼 패전 바로 전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조선 고적 조사 사업은 계속됐습니다. 일제의 관학자들은 발굴에서 보고서 작성, 그리고 보존에 이르기까지 이 조선의 고문화 연구가 자신들의 손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조선 고적 조사 사업에 있어 모든 문화재의 발굴은 총독부의 관리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발굴되는 모든 유물은 총독부에 귀속돼야 합니다. 그것이 이 총독부 스스로 세운 원칙이었습니다. 조선의 유물은 조선에 둔다는 것이었죠. 원래 고고학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식민 통치 정당성의 증거를 찾기 위한 발굴. 그래서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유물 발굴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조선 고적 조사 사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5년 도쿄 제국대학은 평양 서감리에서 낭낭시대의 고분 발굴을 시작한다. 발굴을 맡은 곳은 도쿄 제국대학 문학부로 일본 대학이 직접 조선으로 나가 고분 발굴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발굴을 지휘한 사람은 바로 일본 역사학계 실력자 도쿄대 교수 구로이타 카츠미였다. 명목은 관동 대지진으로 당시 이제 관동 대지진 이전에 일본으로 이제 반출되어서 그들이 대학에서 제국 대학에서 특히 수업 교재로 쓰고 있던 이 고고 유물들이 대개 이제 그 훼손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명목은 그 구로이타 카츠미가 새로 이 고고학 내지는 이 한국 고대사 연구와 관련된 이 고고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구로이타는 군을 동원해 비행기를 띄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일본 총독부 관료들과 학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진인데 여기 계신 분이 조선 총독입니다. 조선 총독까지 시찰 나온 평양 서감리 205호 발굴 사진은 낭낭 지역 발굴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총독부가 처음부터 이 발굴을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대해서 총독부가 반대를 하죠. 반대를. 원래 이제 조선에서의 고적 조사는 총독부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소위 내지에 있는 대학이 관여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반대의 입장을 거칩니다만 결국은 실력자인 이 구로이타 카츠미를 이기지 못하죠. 동경제국대학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총독부는 회의를 열어 발굴을 허가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붙이게 된다. 그중 하나가 발굴 유물에 관한 것이었다. 발굴 유물은 도쿄대가 가져가는데 총독부가 지정하는 중복되는 유물에 한한다는 것이었다. 발굴이 끝나고 도쿄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발굴 유물 전체를 일본의 학교로 반출한다. 도쿄대가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자 유물 반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유물 반환 문제는 당시 신문에 날 정도였고 구로이타는 연구 후 반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5년 후 보고서가 나왔지만 서감리 유물은 85년이 지나도록 반환되지 않고 있다. 서감리 205호 유물들은 최근 우리 학자들의 조사로 그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공분인가 보죠? 예, 요게 가장 큰 걸로 추측되는 고분인데요. 직경이 한 68m 정도 되는 68m. 예, 정말 대형 고분군에 속하는 고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의 고분들은 한 몫을 잡으려는 도굴꾼들의 목표가 됐다. 창녕의 가야 고분들에는 아직도 도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여기 보이는 돌이 석실의 흔적인가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1910년대 후반 창녕의 고분 중에 도굴이 되지 않은 것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이 일본 학자들의 고백이다. 흙량이 엄청 많은 것으로 뚫었거든요. 1925년 평양 지역을 촬영한 항공 사진에는 구멍이 뚫린 봉분들이 보인다. 도굴의 흔적들이다. 관학자들의 조사에서 아주 화려한 유물들, 중국제의 거울, 그다음에 중국제의 칠기들, 그다음에 중국제의 귀금속들 이러한 것들이 출토된다는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혹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비싸게 팔렸다는 사실들이 민간에 흐르고 하면서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 그다음에 고렉타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낭랑고분의 도굴에 열중하게 되는 대도굴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게 1920년대 초반의 상황이죠. 당시의 일본 학자들은 도굴의 원인을 고적조사 사업이라고 스스로 고백한다. 낭낭 지역의 경우 세키노 타다시의 발굴 이후 도굴꾼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1920년대 평양 일대는 대도굴의 시대를 겪게 된다. 도굴된 문화재는 제대로 된 발굴 기록도 없이 개인 수장가 손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다.
1926년 조선 총독부는 경주에 총독부 박물관 경주 분관을 설치한다. 신라 천년 고도인 경주에서는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어 보존 전시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또 경주가 신공황후의 정벌지라는 일본 서기의 기록 때문인지 데라우치 전 총독이 옛 것을 익힌다는 뜻의 온고각이라는 현판을 내릴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다. 차 선생님, 이게 데라우치가 직접 이렇게 초대 박물관장은 모로가 히데오란 일본인이 맡았다. 당시 경주 보적 보존회에서 활동하던 경주의 실력자였다. 사이토 총독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씩 불시에 수행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경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불국사 앞에 있는 호텔에서 묵으면서 모로가 히데오에게 연락을 하는 거죠. 모로가 히데오가 불국사로 가서 총독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문화재와 관련된 고적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였죠. 특별한. 모로가는 경주 지역 고분 발굴에도 깊숙이 개입한다. (1921년) 경주에서는 세기의 발굴이라고 하는 금관총의 발굴이 있었다. 화려한 금관의 출토는 총독부에게 고적조사 사업이 훌륭한 문화 사업이라는 좋은 선전거리가 됐다. 총독부는 영어로 된 특별 사진집을 만들어 치적을 자랑하는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박물관의 본관 옆에 금관을 보관하는 별도의 건물을 세우기도 했다. 저 뒤에 보이는 소나무 뒤에 보이는 정자 자리가 바로 금관고의 그 옛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금관고는 금관총에서 출토된 금관을 서울로 올려보내지 않으려는 경주 부민들의 노력에 따라서 모금된 돈 11,000원을 기반으로 건립된 건물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을 벽돌로 쌓았고 출입문에다는 철문을 달아가지고 도난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금관고의 건립은 경주 박물관이 세워지는 계기가 된다. 역사적 발굴이었던 금관총 특별 보고서. 보고서 안에는 모로가 히데오의 역할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유물의 정확한 위치를 모로가의 도움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모로가는 발굴 이전 이미 유물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공식 발굴 이전에 유물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웠다는 의미다. 게다가 그는 유물 수습에도 관여했다. 금관총 유물이 나왔을 때 그 유물의 일부가 일본인 개인 수집가들한테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관총 발견 당시 유물을 수습한 사람이 모로가 히데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로가 히데오가 일부 유물을 개인적으로 사장해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그 개인 수집가들한테 판매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 개인 수집가는 바로 오구라 다케노스케로 보인다. 오구라 컬렉션 안에는 개인 소장이 불가능한 총독부의 공식 발굴 유물인 금관총 유물이 8점이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일협정 당시 이 유물의 반환을 요구하자 당시 금관총 유물은 반출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발뺌을 하기도 했다. 총독부는 조선의 유물은 조선에 둔다는 신조를 철저히 지켜왔으며 그것이 통치 원리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할 서감리 205호 유물이나 금관총 유물같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았다.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은 현실이다. 지금도 우리 눈에 살아나올 것처럼 보이는 고구려 고분 벽화의 완벽한 모사라든가 세기의 발굴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라 금관총의 발굴, 그리고 불국사와 석굴암의 복원 등은 모두 일제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일제의 관학자들이 조선 고적조사 사업을 조선과 조선인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들이 왜 이토록 조선의 고적조사 사업에 힘을 쏟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본질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실 이 땅의 수많은 문화재 반출과 파괴에 앞장섰던 것 역시 일제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전궁인 경복궁. 근전정 옆에는 세자가 거처하던 동궁이 있다. 세자가 거처하며 학문을 연마하던 자선당은 지난 1999년 복원된 건물이다. 자선당은 일제 식민 통치 지적을 자랑하기 위한 행사를 위해 철거됐다. 식민지로 전락한 500년 왕조의 서글픈 현실이었다. 1915년도에 조선 총독부가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우리 식민지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1915년도에 조선물산 공진회라고 그러니까 경복궁 내에서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공진회, 그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직전 연도 1914년도부터 경복궁 일대 정각을 흘러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여기 있는 그 자선당 유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경복궁 내에서 일제는 자선당 일대를 헐어 대규모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 준비를 위해서 인근에 있던 자선당하고 비연각 같은 경우에는 싹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그 콘크리트 건물로 지었던 공진 미술관이 들어서고 앞쪽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탑들 여기는 이제 드문드문거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쪽에도 쭉 해서 이렇게 한 뭐 10여 개 이상 정도의 석탑이나 그 다음에 그 철불상, 석불상 이런 것들 등등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했었거든요. 총독부는 자선당과 그 앞의 전각들을 모두 헐어버린다. 자선당 자리에는 현대식 석조 건물이 들어선다. 새로이 세워진 석조 건물은 공진회 때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그 후 총독부 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된다. 500년을 이어온 조선의 정궁이 대규모 야외 전시장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해체되어 버린 자선당은 어떻게 됐을까? 도쿄의 아카사카, 이곳에선 자선당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곳은 일본의 사업가 오쿠라 기야치로의 저택으로 세자의 동궁이 일개 사업가의 집의 부속물로 옮겨진 것이었다. 그러나 자선당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불타 없어져 흔적도 없이 일본 땅에서 사라지는 비극적 운명을 맞는다. 오쿠라 역시 일본의 재벌급 기업가로 조선의 유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사람이었다. 오쿠라는 자신의 집에 일본 최초의 살인미술관인 오쿠라 집고관을 세웠는데 자선당을 조선관으로 이름을 바꿔 전시관으로 활용했다. 오쿠라는 총독부에 조선의 석탑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선의 문화재 반출은 금지됐지만 그만큼 권력과 친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쿠라가 석탑을 원한 이유는 한 가지였다. 자선당에 걸맞는 짝이 필요했던 것이다. 오쿠라의 요청을 받은 총독부는
공진회 때 전시물로 지방에서 옮겨왔던 탑을 넘겨주기로 결정한다. 고려 시대의 5층 석탑이었다. 총독부의 요청에 따라 조선 고족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도를 허가한다. 조선에서는 너무도 흔한 석탑이라는 것이다. 제일 그냥 반듯하고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석탑이 그냥 그 모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그 당시 시대상을 돌출하게 이렇게 발견한 그런 건 아니고요. 딱 그냥 그 당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반듯한 형태의, 아주 정갈한 형태의 어떤 석탑이라고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5층 석탑이 있던 장소입니까? 이 석탑이 원래 있던 곳은 경기도 이천이었다. 이천 향교 옆. 지금은 학교가 들어선 이곳에 5층 석탑이 있었다. 이곳에는 5층 석탑과 쌍을 이루었을 석탑만이 3층만 남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예, 농구대 있는데 예. 그 근처야. 예. 최근까지 있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층 석탑이고. 예, 3층 석탑이고 5층 석탑은 예. 보나마나 쌍탑이니까 저편짝에 어디 그만침 강당을 사이에다 두고 예. 양짝에다가 그 거리가 만복게 그렇게 거기쯤 다 갖다 지었겠죠. 오쿠라의 집은 현재 호텔로 바뀌었고 호텔 안에 오쿠라 집고관이 있다. 이천의 5층 석탑은 식민지 조선의 절대 권력인 총독부와 일본 재벌 간의 정경유착의 결과로 이곳 도쿄로 반출된 것이다. 한 사업가의 개인적인 소유를 위해 반출된 지 90여 년. 최근 이천 시민들은 이천 석탑의 반환을 오쿠라 집고관 측에 요구하고 있다. 야마구치 현은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의 고향이다. 이곳 현립대학에는 데라우치가 조선 총독 시절 수집한 도서들이 기증돼 있다. 이름하여 데라우치 문고다. 통감과 총독으로 7년간 한국에 있으면서 수집한 천여 종, 1,500여 점의 고도서와 그림들로 실로 그 양이 엄청나다. 데라우치는 조선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별도의 직원을 두었을 정도로 고서적 구입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 수많은 고서들과 그림들이 수집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식민지 조선에서 최고의 권력을 지닌 총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총독부의 취조국 문서. 이 문서에는 또 다른 권력자 이토 히로부미의 도서 반출 기록이 남아있다. 이토가 생전에 한일 관계 조사를 위해 반출한 책이 일본에 있으니 총독부가 양도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문서 뒤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해간 도서의 목록이 있는데 그 양이 무려 77종, 1028책에 달한다. 반출 목록에는 최추원의 개원 필경을 비롯해 우리의 역사 인물에 대한 전기와 문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초대 통감으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이토 히로부미는 이미 최대 고려자기 장물합이라 불릴 정도였고 권력을 이용한 우리 문화재 반출의 주범이었다. 도자기라든가 그런 골동품의 경우와는 달리 특히 이 서적의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통감 권력을 남용을 해서 약탈을 해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식민지에 있어서의 그 문화재 반출이라는 문제에서 아주 최악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한 도서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일부 반환되는데 11종 90책에 불과하다. 식민지 최고 권력자의 문화재 반출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총독부 스스로 눈 감은 문화재 반출. 일본은 아직도 스스로의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가 간의 문화재 반환의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제가 가져간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연구가 부족했고 일본 측의 무성의한 자세로 문화재 환수가 뜻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일협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문화재 환수를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팔을 붙이고 나선 건 바로 민간이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했던 북한대첩비의 환수나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실록의 반환 등이 그것입니다. 신라의 천년고찰 월정사. 임진왜란 이후 월정사는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강원도 오대산 속에 위치한 월정사는 전란을 피해 실록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다. 오대산 사고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다시 출판한 실록을 비롯해 왕실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각은 조선왕조 실록과 또 여타의 문헌들이 이 사각에 보존이 되고 서는 보각은 왕실과 관련된 문헌들, 이제 조선왕조의 이 족보랄까 이런 그런 계보도, 그다음에 뭐 의진이라든지 어필이라든지 또 조선왕실 의계라든지 이런 왕실과 관련된 문헌들이 보존이 되고 있었습니다. 1909년 조사에 따르면 오대산 사고에는 철종까지의 실록 761책, 의궤 380책을 포함해 모두 3,610책이 보관되어 있었다. (1914년) 오대산 사고에서 보관하던 책 모두가 도쿄 제국대학의 요청으로 일본으로 반출된다. 월정사에 남아있는 오대산 사적은 반출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오대산 사고의 책들은 모두 주문진으로 옮겨졌고 그 짐만 해도 150짐으로 모두 8일이 걸리는 큰 일이었다. 주문진에서 배에 실린 실록은 한 달이 지난 11월에야 도쿄대학에 도착했다. 오대산 사고본 실록의 반환에 앞장선 것은 한 젊은 스님이었다.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해문 스님은 우연한 기회에 오대산 사고본 실록이 도쿄대에 보관되고 있음을 알고 반환 운동을 벌인다. 해문 스님은 6차례 일본 방문과 3차례에 걸친 도쿄대와의 협상을 통해 오대산 사고본 실록의 반환을 이끌어낸다. 한일 협정 당시 실록에 대한 우리 쪽의 반환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오대산 사고본 실록이 관동 대지진 때 모두 소실됐다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다. 576건에 이르게 되었는데 2006년 7월 오대산 사고를 떠났던 실록이 93년 만에 돌아왔다. 해문 스님은 잊혀져 있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의궤를 찾아냈다. 의궤는 일본 황궁에 있었다. 제가 2006년 10월에 일본 국내청에 가서 의궤를 열람해 보니까 대정 11년 5월 조선총독부가 기증했다라는 이제 그런 주인 붉은색 도장이 날인돼 있음으로써 조선총독부의 기증 행위에 의해서 일본 국내청으로 갔다라는 걸 이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국장도감 의궤는
오대산이란 글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다. 해문 스님은 현재 의궤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도시 교토. 이곳에 제1교포가 운영하는 미술관이 있다. 제1교포 사업가였던 정조문 씨가 사비를 털어 수집했던 한국 관련 문화재를 모아 1988년 개관한 개인 미술관이다. 정조문 씨는 40여 년간 일본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다시 돈을 주고 사 모았다. 고려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관련 유물은 모두 1,700여 점으로 도자기가 300여 점, 회화가 600여 점 등이다. 일제시대에 사비를 털어 문화재 유출을 막은 간송 전형필처럼 정조문 씨는 일본인의 손에 넘어간 우리 문화재를 수집한 것이다. 日本のコレクターの手に入ったものはもう二度と我々の民族の手には戻ってこないということで、もうそれは1日2日3日もう夫婦喧嘩はするわ私らには当たるわで、それはもう気持ちがものすごくこう失恋っていうような表現では合わな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自分の夢が一つ破れた、そういう思いをしてたと思います。 교토대학 박물관에도 제국대학 시절 기증받은 한반도 출토 유물들이 있다. 기증자들은 기관에서 학자,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で寄贈されたものの中には朝鮮総督府あるいはその外郭団体であった朝鮮戸籍調査研究会から、その調査資料の一部を寄贈された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今展示している中では周安で採集された瓦、線というようなものは、関野忠、今西龍などが収集したものの一部が京都大学に入ってますけども。 교토대학은 일제강점기 시절 기증받은 한반도 출토 유물들에 대해 한국의 학자들과 함께 조사 작업을 펼치고 있다. 대학의 수장고에 잊혀진 채 묻혀있던 유물들이 수십 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반출 유물의 실태 조사에는 소장자들이 함께 해야만이 정확한 조사가 가능해 문화재 반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히 일본 대학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구려의 유물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실태 보고서가 책으로 나오기도 했다. で、そのいろいろなことをよくあるのは京都大学には山ほど遺物があってすごい立派なものを隠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よく言われるんですが、で、そういうようなさまざまな文化財の問題をする上でまず明らかなことはどれだけのものがあってということがあるのと、それからできるだけそれをですね明らかにしていくとともに学術的にみんなに広く使ってもらうようなことをしていく必要が、100年ほどの間ですね遺物をその経緯はともかくとして預かっていた側としてですね責任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강제병합 100년. 일본으로 반출된 수많은 우리 문화재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반출했는가에 대한 연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문화재 반환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보다 반출 문화재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보다 필요한 때이다. 지난 8월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나오토 일본 총리는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실 의궤의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죠. 총리가 나서서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황궁으로 반출된 오대산 사고본 명성황후 국장도감이나 도굴에 의해 반출돼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의 소장이 된 창녕의 금동관, 그리고 신라의 금관총의 유물들, 총독부와 일본 재벌의 거래로 반출된 2005층 석탑 같은 그 가치가 귀한 유물의 반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적인 관심이 큰 이런 유물들이 반환된다고 해서 모든 문화재의 반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수많은 문화재가 그 실태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일본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문화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